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요. 이 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노조의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부당한 요구라며 이례적인 비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의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내부 추정치를 토대로 최대 40조 원대 중반까지 성과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공급이 최대 4% 줄어드는 등 생산 차질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신뢰에도 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 비정규직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노동 3권 보장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노동조를 하루 앞두고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는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 삼성 노조의 요구를 단순한 노사교섭 사안을 넘어 국가전략산업과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인상 요구를 두고 국가경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며 AI 시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생산 차질은 곧 고객사 이탈,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합리적인 상생 대안을 찾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자사리츠의 재무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R 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 전반으로 불안감이 번지자 선제적 안전판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한지주가 자회사인 신한리츠를 대상으로 대여금 지원과 채권 매입 등 여러 형태의 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리츠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상장리츠인 신한글로벌 액티브리츠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안건은 5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상정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유상증자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과거 유증과 공모 사례를 감안할 때 최대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JR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 전반으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한글로벌 리츠는 공모가 3,000원에 상장했지만 현재 주가는 1,100원대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업계는 신한의 이번 선제적 지원이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상장 리츠로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 JR 글로벌 리츠를 비롯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리츠를 모두 위험으로 볼 게 아니라 자산과 재무구조 관련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주 차원에서 이것을 좀 보강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악성인 경우에는 미리 이제 절연을 해놓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KB스타리츠가 1,5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진행하면서 제2의 JR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리츠의 선제적인 자본 확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하여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And Korea is key part of that future. We are committed to meeting their expectation, not just to product, but through meaningful engagement and trust. 한때 철수설이 무성했던 제너럴모터스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한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구축했습니다. 반면 혼다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23년 만에 한국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같은 시장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최근 GM 한국 이 사업장을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죠. GM은 2018년에 군산 공장을 폐쇄할 당시에 2028년까지 국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꾸준히 철수설이 좀 제기돼 왔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GM 창원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동률이 95% 수준이었습니다. 95%는 사실상 풀가동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GM 글로벌 공장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창원 공장에서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만든 차량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들 차량은 최근 누적 생산 200만 대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인데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소형 SUV 부문 점유율 4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한국 GM에서 만든 차량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GM은 한국 사업장에 약 8,800억 원을 새롭게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투자액만 이미 3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철수할 그 시장에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오랜 투자를 하면서 공장도 좀 달라졌습니까? 네, 일단 아시프 카트리 GM 해외 사업 부문 생산 총괄 부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카트리 부사장은 한국에서 철수하고자 한다면 이런 투자를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얼핏 봐도 공장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627개의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이 불꽃을 튀기면서 용접을 직접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100% 자동화가 이루어졌고요. 뒤죽박죽 쌓인 부품을 로봇이 스스로 인식해서 공정에 투입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인근 마산 가포신항은 GM 한국 사업장의 수출 거점이 됐는데요. 강선일 한국 GM 구매 부문 부사장은 창원 공장은 시간당 60대를 생산하지만 미국에서 워낙 잘 팔려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차가 잘 팔리니까 괜찮지만 시장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오랫동안 철수설이 나온 만큼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 시장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GM은 과거에도 벨기에나 호주 등에서 사전에 예고 없이 공장을 닫은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GM 입장에서 한국을 쉽게 떠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소형 SUV가 워낙 미국에서 인기인 데다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국만큼 잘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국산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유일한 선진국에 진입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완성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GM의 입장에서도 84%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네, 반대로 보면 최근에 혼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혼다는 한국에서 만든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팔기만 했는데 그 판매가 무너진 상황인데요. 혼다 코리아의 지난해 판매량은 1,951대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수입차 1위였던 브랜드가 연간 2,000대도 못 파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완성차의 한국 철수가 이제 혼다가 처음이 아닌데
특히 일본 브랜드가 한국에서 이렇게 버티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스바루는 2012년에 진출 3년 만에 좀 철수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닛산 역시 2020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공장이 없는 순수 판매법인이었고요. 불매 운동이라는 외부 충격이 오자 버틸 기반이 사라졌습니다. 혼다 기준으로 보면 한계가 더 명확합니다. 혼다가 국내에서 팔던 차종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소비자가 관심이 있어도 살 차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국은 하이브리드를 합친 친환경차 비율이 이미 60%에 육박하는 시장인데요. 혼다는 한국에서 끝내 순수 전기차를 단 한 대도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도요타에 밀린 상황이고요. 여기에 혼다는 철수를 앞두고도 신차 사전 계약을 강행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혼다는 예전에 닛산의 철수 과정을 똑같이 전철을 밟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화에 대한 실패,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격, 가성비, 디자인, 또 옵션이라든지 또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한국 시장 브랜드 이름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곽 지역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강남권도 반등을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전 월세 시장의 불안 속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추세적인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전망,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서울 서초구가 10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송파구는 오름폭이 더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올랐습니다. 용산과 강남을 제외하고 23개 자치구가 모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일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더 커졌습니다. 먼저 외곽 지역부터 한번 보면요. 성북과 강서, 관악, 그리고 금천이 지금 0.2% 넘게 올랐습니다. 한강벨트에서는 성동과 양천의 오름폭이 커졌고 강남권에서는 강남을 빼고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실수요가 몰리는 경기도도 광명과 구리, 화성, 동탄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보면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 같은데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전월세 물량이 좀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송파구의 전세값은 일주일 사이 무려 0.5%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오르고 또 이로 인해 주거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서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도 적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전세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앞으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이 집값이 추세적인 상승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집값 상승을 이끄는 구조적인 상승장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특히 7명 중 5명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승폭에 대해서는 4명이 3에서 5%로 답을 했고 10% 이상 오를 걸로 예상한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공급 부족과 전세난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를 놓는 사람들을 전부 비거주 투기꾼으로 몰아감으로써 실거주 1주택 정책으로 간다면 전월세 폭등은 예정된 수순이라며 임대차 가격 상승이 매매 시장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상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내놨습니까?
먼저 과도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서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을 위한 시장이 됐고,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 사업이 어렵게 돼서 공급도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올해 하반기로 예고된 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택 가격이나 실거주 기간에 따라서 보유세 인상률을 다르게 가져가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준 FOMC 결과가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이 국내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금융시장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FOMC 이제 매파적으로 분석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1992년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4명의 소수 의견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리 인하를 주장한 1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문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실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Really, we think our policy rate is in a good place. If we need to hike, we will certainly signal that, and we will certainly do it. And if we need to cut, then if it's appropriate to cut, then we'll signal the opposite. I think because we feel like we're in a good place to move in either direction. Nobody's calling for a hike right now, so it really is going to depend on how things evolve. 네, 이번 FOMC를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한 것은 분명하지만 파월 의장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완전히 또 금리 인상으로 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 정도 톤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는 인하 의견이 오락가락하지만 동결 의견이 가장 우세합니다. 내년 12월에 가서야 인하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오른다면 이 국내 증시에도 확실히 악재가 되겠죠. 네,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지난밤에 4.4%를 넘어서며 한 달 만에 최고치로 올라왔는데요. 정책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2년 금리 지난밤 11bp 넘게 오르면서 10년보다도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시장 금리 움직임을 보면 분명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대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증시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보듯이 증시에 가장 넓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리가 될 텐데요. 2022년 미국 증시의 하락장이 팬데믹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리츠 증권과 IM증권은 미국채 10년이 4.5%, 미국채 10년 금리 4.5%를 킬라인, 즉 위험 자산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FOMC가 끝난 뒤 오늘 오전 정부의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구윤철 부총리는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시경제 및 금융 외환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에 안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이번이 파월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FOMC였고 6월에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첫 FOMC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리서치들은 연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빈 워시 데뷔에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5월 말에 금통위를 첫 주재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 금리 상황을 보면 국고채 3년 금리 3.6%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보다 100bp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1.7%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5월 말까지도 중동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중동 사태 전개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주주 환원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달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금융은 지난 2월 PBR 1배를 이미 찍었는데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최근 금융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대 금융지주 PBR 각각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현재 신한과 하나금융지주가 이 PBR 1배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각사별 PBR을 살펴보면요. KB금융의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PBR 1배에서 조금 내려왔고요. 신한이 0.82배, 하나 0.78배, 우리 0.68배 순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PBR 1배라는 건 시가총액과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같다는 의미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제값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1배 미만이라는 건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4대 금융지주 지난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만큼 매년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네, 맞습니다. 사실 금융주라는 거는 AI나 또 반도체처럼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이런 섹터는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토대로 매년 이익을 내고 이걸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배당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주주 환원책이 필수적인데요. 금융지주들도 한 5년 전부터 이러한 주주가치 제고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20%대에 불과했던 주주 환원율은 지난해 말 기준 50%에 다가설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이 말인즉슨 전체 순이익의 약 절반가량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대급 주주 환원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한밸류업 2.0을 통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목표치를 주주 환원율 50%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면 이제는 아예 주주 환원율의 상한선 자체를 없애버린 건데요. 한마디로 이익이 나는 만큼 주주에게 무제한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든 겁니다.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대규모 자사주 소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8%에 달하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융권 단일 소각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6천억 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 계획까지 더해서 PBR 1배 안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확실히 밸류업에 있어서도 이 1, 2위 다투는 이 KB와 신한 주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우리와 또 하나 어떻습니까? 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주주들이 직접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2천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는데요.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또 비과세 요건에 모두 충족함으로써 주주들의 세후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은 7월 말 정도에 있을 상반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초과 달성하면서 주주 환원 여력을 입증했는데요.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5년간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 4대 금융지주의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을 하면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PBR 1배 이 달성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신한과 하나금융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가치가 두 곳 모두 PBR 1배에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고요. 신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그리고 하나금융은 환원책과 더불어서 최근 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한 CET1 안정률을 근거로 PBR 1배 유력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과 IM증권 등은 이미 목표 주가 산정 시 이 신한과 그리고 하나금융은 PBR 1배로 잡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이번 밸류업 경쟁이 단순한 어떤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서서 금융주 저평가를 해소하는 근원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4월 30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